이어서 대학 입학 사정관은 어디서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를 찾는가 이런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끔 인도하는 입장에 있다면은 이분께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해 두셔야 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선발해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대학에 진학하게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책임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광운대학교 학생 선발 전담 교수를 맡고 계시는 조희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조희환 교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미래 인재 선발은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대학 입학 사정관의 그 대처 여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주실 것인데 현재 광운대학교 입학전형 전담 교수로 계시고 또 일선 학교에서도 오래 계셨습니다. 교편을 은광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과를 맡고 계셨던가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셨죠. 그리고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전국에 있는 이제 또 전국진학지도협의회 바로 고등학교에서 이제 학교마다 계시는 이제 진학 부장 선생님들, 이 3학년 부장 선생님들 이분들이 이제 주도해갖고 돼 있는 기관이 있죠. 이 전국 기관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회장을 초대 회장 맡았습니다. 야,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성균관대 중앙대 등 주요 유수대학의 이제 교사로서의 자문위원을 맡으셨었고 또 서울시 교육청 공교육 쪽이라면 이제 다 맡고 계신 거죠. 이제 정책자문위원도 하시고 EBS 교육 분야에서 자문위원도 하셨고 또 입시 분석되면 이제 그 위원장도 맡아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입학사정관 협의회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직전에는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이죠. 요즘 서울과학기술대학이 그 조 교수님 계신 곳부터 엄청나게 그 커트라인이 올라갔죠. 올해 입시 저도 이제 배치 사정점을 하면서 야 서울과학기술대학이 그전하고 비교한다면 아주 장족에 발전했구나. 올해 이제 대학들이 부침이 있는 대학들이 눈에 보였는데 서울과학기술대학의 이제 입학사정관 실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참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학종에서 대부분 이제 수험생이나 학부모 특히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근래 들어와서 이제 브라인드 서류와 면접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대학에서 이 입학사정관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찾아내고 그래서 정말로 선발을 되어야만 할 학생들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하고 가려낼 수 있는지 또 가려낼 수 있다면은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하는지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예, 그걸 말씀.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아시다시피 학종의 불공정성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교육부에서 2019년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 모든 서류나 면접에서 블라인드 진행을 해라. 그러면 학생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어느 학교 출신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관계되거나 지역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다 블라인드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잘 모르죠. 그런데 대학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차이가 별로 나질 않는다. 왜냐하면 대학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 기준을 다 가지고 있고 그 평가 기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학교가 좋은 학교니까 많이 합격하고 학교가 이 계층상으로 봤을 때 좀 낮은 학교다라고 해가지고 그 학생은 떨어뜨린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간혹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 고등학교에서 너무나 그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사정관들이 다 훈련을 통해서 실습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전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런 어떤 예를 들어 지방고등학교나 혹은 저 농어촌, 저 시골, 저 여기 이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의 어떤 불안감을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블라인드 전형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면접 때도 마찬가지로 절대 그 학교나 그 학생이 살고 있는 곳 이런 것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그 아시다시피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글자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내년 이후에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2023학년도부터 그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2024학년도죠.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서 본다고 하면 생활기록부의 항목 자체가 많이 축소됩니다. 정말해서 수상은 지금 현재까지는 한 학기에 하나씩 해서 5개까지 그 적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2024학년도부터는 그것이 없어지는 얘기죠. 그럼 2024학년도라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023학년도에서 1학년 같은 경우는 2학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없어지는 수상 또 그 봉사활동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 이 자율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수상은 없어지고 봉사활동 같은 것도 특기상은 전혀 없어지는 경우가 그렇죠. 되고 평가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데 줄어든다 이것이 없어진다. 수상에 대한 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잘 해 나가던 학교도 수상 앞으로 보지 않는데 뭐 해서 그걸 그 수상에 대한 것을 등한시해 버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게 되면 1학년 때에서부터 그것이 실시된다 할지라도 2학년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2학년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2학년 같은 경우도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의 역량을 잘 나타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 또 탐구 역량 이런 것을 길러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그런 형태가 되게 평가 항목이나 평가 요소가 더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리에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판별해내기가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학생들의 개인 어떤 자료가 축소됨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세탁을 써주게 되는데 그 세탁을 써줄 때에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잘 써주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잘 못 써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세탁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우려되는 것이 이제 교사들의 이제 역량 문제도 따를 수 있고 또 교사들의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이제 다른 부분 쪽에서 이제 확대해가지고서는 이제 반영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서도 많이 자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선생님들의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 학생들의 그 역량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즉 사고의 힘을 길러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역량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를 내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게 잘하는 학교든 못하는 학교든 간에 그 부분은 개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의 개인 자료가 축소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그렇지 않은 학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합불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조금 구체적인 걸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블라인드 서류 쪽에서 자 그러면 이제 웬만큼 가릴 만한 것을 다 가려버렸는데 그런데도 보면은 이제 실제 선발할 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은 수시 쪽에서 이제 그 수시를 통해서 선발된 학교의 수가 이전 연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등등을 보면은 이제 뭔가 이제 방법이 있다. 그러려면은 혹시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이수하기 어려운 과정,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소위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든가 예, 예. 아니면 또 이제 그 우수한 학교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그 이수한 과목들을 평가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불이익이 일반 고 출신들한테 돌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단 고등학교에서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사고 간도에서도 유명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하기 힘든 그런 과목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하기 힘든 과목을 한다고 해서 그걸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과목이라 할지라도 이 학생이 어떻게 그 과정상 어떤 노력을 했고 거기서 뭘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또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그 과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유목적적인 어떤 활동 이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든 안 하든 간에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과정상에서의 그 역할을 나타낼 수 있는 것만 되게 되면 별 차이가 없다. 결국은 고등학교에서 그 학교생활 기록부 속에 기록하는 그런 부분들의 그 기록자의 역량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기록자의 영향도 약간의 일수가 있는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고등학교에서 근접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나 혹은 그 부분을 놓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 학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건 좀 내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좀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성적의 향상보다는 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죠. 네. 예, 그래서 그걸 우리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역량 자체를 가지기 위한 노력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작성을 해주는 선생님들의 역량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데 하나 좀 제가 저도 궁금하기도 하지만 예. 우리가 이제 수상 기록을 한 학기당 하나씩 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보통은 이제 5학기에 예. 5가지를 이제 제시를 학생이 이제 선택해서 예. 제시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제 지금 서울대도 그렇고 일부 대학에서는 이제 6개 학기로 지금 공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결국 그거는 3학년 2학기의 수상 기록도 본다. 그러니까 재학생보다는 재수를 하는 경우에는 이 교과를 3년 동안을 전체를 다 보듯이 예. 요거 수상 기록도 6개 학기 거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6학기를 다 보는 경우도 있고 대학에 네.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예. 똑같이 5학기만 보는 경우가 네. 있는데 6학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중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보는 편인데 네. 그렇게 된다면 수능 시험 끝나고 난 제2학기 때 3학년 2학기 때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 역량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죠. 상 같은 거는 근데 그럼 5학기만 본 재학생하고 예. 6학기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재학생이 불리하다 그런 얘기 나오고 그거는 불리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는 5가지밖에 없고 네. 하나는 6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줄 게 없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현재 상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 하위권 대학으로 만약 분류가 되면 각각의 그 그레이드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다르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집단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면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그 역량이죠. 교과 역량. 네. 예, 학습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학업 역량 자체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 내신 너가 몇 등급이다. 그게 학업 역량으로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도 물론 내신이긴 하지만 그 세번의 특기사항 속에 들어가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혹은 그 학생들의 학습 자세 태도 예. 뭐 이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수 학생이 몇 명이냐 그다음에 평균점이 어떻게 되는가 예.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 그다음에 그 학생이 맞았던 그 점수가 어떻게 되는가 예.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학교는 90점을 받았는데 3등급이 되는 경우 있고 네. 어떤 학교는 85점을 받았는데 그 1등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주관적 평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90점을 받았는데 3등급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냥 보편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예. 아 이거는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쉽게 내서 쉽게 내 가지고 그 이 실수에 의해서 등급을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학교는 그 90점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놓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힘들다. 단지 그래도 어떤 문제가 되든 간에 90점 이상을 맞았다는 것은 잘 그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꼭 등급에 의해서만 내가 1등급이다, 2등급이다, 3등급이다 하는 그 등급에 의해서만 객관적 지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리평가 요소에서 지금 여러 대학들께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 우리 학생들은 이제 저 대학별 요소들을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 파랗게 나와 있는 데가 광운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인데 예. 광운대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학업 역량,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발전 예. 가능성 이런 등등이 나오고 있고 예. 서울대학교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 이런 부분 하면서 학생부의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뭐 이렇게 뭔가 좀 비슷하면서 좀 다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 용어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대학은 약간 그 용어상으로 차이가 있는데 결국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그 우리가 흔히 할 때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예. 프레임 자체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든다면 거의 많은 대학들이 우리 대학교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인성 이 네 가지를 주로 보는 택이거든요. 근데 서울대가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러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가운데서 핵심적인 요소들 한 세 가지 정도 뽑은 것이 서울대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 대학이 지금 현재 이런 영역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맞춰서 내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해마다 혹은 학기마다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부위 약하고 강한가. 그 소리 평가할 때 광운대학교가 예. 수상 기록에 대한 거 포함해서 예. 5학기가 아니라 6학기를 본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 우리는 재수생들일 경우는 거기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6개를 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아, 그래서 방금 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느 대학이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4개의 평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 보시면 되고 그것을 꼭 학생과 학부형들이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들은 그 다음 학기 아니면 방학 때 그것을 보강 내지는 보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이야기죠. 이 교수님 이거 저 PPT 자료 이제 제시하시면서 지금 평가의 기본 학업 역량에서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얘기한 이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에 숨어져 있는 취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건 뭐냐면 학종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기본적인 취지는 학교 생활 충실도를 알기 위함이에요. 네. 그러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가 교과 활동이 있고 비교과 활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교과 비교과 활동을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내가 결석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들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네. 그런 것을 해 나갈 때 나는 어떤 자세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또는 무엇을 알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탐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는 것이 뭐로 나타낼까요? 혜택에서 나타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는 자기 체험 활동 속에서 나타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고, 특히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수업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들은 수업을 어떻게 공부를 하고 하나를 첨가한다면 거기서 내가 얼만큼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됐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결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평가의 4개 요소를 이야기했는데 4개 요소를 각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학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학생부 작성의 맥락적 이해 가지고 지금 제시를 했는데 이 색깔이 좀 흐려서 예. 좀 적었지만 이게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네. 그 맥락적 이해이기 때문에 요소 자체가 독립적이 아니라 전부 다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적, 수평적, 그러니까 수평적이라 할지라도 과목간도 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될 수 있고 수업량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다 5가지 형태로 좀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국어 교과목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교과목이거든요. 교과가 아니라 교과목 같으면 아까 그래도 그 수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와 매체도 있고 문학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문법과 작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것이 이제 그 교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각각의 교과목이 있긴 하지만 그런 국어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교과목상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줬는가, 또 이 학생이 그런 각각의 교과목 가운데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이것을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목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연계해서 본다. 그래서 맥락적 이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단계적인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단계적인 절차에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적이 계속적으로 상승해야만 좋다. 근데 성적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학생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그렇죠.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1%도 안 됩니다. 다운됐다. 다운되고 올라갔다, 다운되고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에서는 이게 다운이 됐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왜 떨어졌을까? 이걸 갖다가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오르면 이 학생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올랐을까?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옳은 것에 대한 알파가 아니라 그 옳은 부분에 대한 게 무엇이 오르고 어떻게 올랐고 왜 그랬는가, 네. 이런 까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수료평가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제가 눈이 작아지고서 그 수료평가를 하기 때문에 눈이 작아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게 다 가능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예. 그게 다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교과와 비교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자수가 있지만 2024년도부터는 자수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세 개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동시에 본다는 개념은 이 부분은 약간 좀 이상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나 부족해 혹은 미흡해. 근데 이 부분을 자기 속에 있을까 없을까 해가지고 보면 자기 속에 있으면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플러스 알파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 수 있겠죠. 네. 예. 이제 요거는 이제 저도 이제 입시 설명할 때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강조하는 얘기인데, 그 사정관을 이제 저는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겨울방학 때부터 고3 때 7월 달까지 최소한 한 달에 두 달에 한두 번 정도씩은 이제 꼭 찾아가라. 그런데 그 입학 사정관을 만날 때 형이 엄마는 매번 갈 때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똑똑한 엄마가 되려면 제가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교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대학에 예를 들어서 우리 광운대학을 오겠다라고 하면 광운대학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의심스럽고 좀 더 자세한 걸 좀 듣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학교에 와서 상담원이 가장 좋거든요. 그렇죠. 그게 대학은요,
사정관들이 1년에 자체 연수를 하는 시간이 120시간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꼬치꼬치 캐묻고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대학에 있어 보면 학부형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찾아오는데. 근데 이제 사회권 대학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찾아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대충 듣고 그거에 맞춰서 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정말 똑똑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대학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준다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게 되면 남이 나를 갖다가 대학에 보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특히 이 학종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나의 장단점을 내 교과 선생님, 담임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해준다는 개념은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한번 그렇죠. 여쭤보기도 하고, 예.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나는 숫기가 없어서, 나는 소극적이라서 이렇게 하면은 그 학생은 다른 학생에 비해서는 좋은 점수를 못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똑똑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좀 이런 강의들을 많이 듣고, 또 엄마들이 질문을 하고 메모를 했다가 그런 부분들을 아이하고 가장 친할 때, 애가 화딱지 나이인데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애하고 스킨십도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 툭툭 한번 던져주는 거예요. 엄마가 말이야, 이건 내가 한 물어봤더니 이런 걸 하는데 나 학교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기분 좋을 때 하게 되면 애가 그것이 언뜻 생각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학종에서는 학생들이 자기의 장단점 혹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습 계획이라든지 또는 창의체험활동 속에서의 활동 계획, 이런 것들을 그 담당 선생님한테 자주 여쭤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좀 실천해 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대학을 간다면 그 대학은 평가 요소 가운데서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핵심적인 요소들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안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시간 틈이 나면 이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담당 선생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학교에 보면 각 그 선생님들 가운데에서는 진로 진학 교사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 부분을 좀 더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봐서 그걸 내가 해나가고, 해나가는 것을 잘 모른다고 했을 때 내가 좀 기록을 해놔야 돼요. 기록을 해서 나중에 그 담당 선생님한테 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는가요?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생활 이름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께서는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담임 선생님과 교과목 선생님들을 가급적이면은 만나셔서 숨겨져 있는 우리 학생의 그동안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얘기해 주셔서 그게 생기부 쪽에서 세특이라든가, 또 담임 선생님이 고등학교 1, 2학년 선생님들은 이제 종합의견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영될 수 있게끔 하고, 특히 여기 지금 조혜환 교수님 나와 계시지만은 바로 대학의 입학사정관실에 제일 그 경륜 있고 그러한 만나고 싶은 분들을 꼭 찾아가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 중에서 선생님이 찾아가도 안 만나주는 대학은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봅니다. 그 사정관들을 만나시고, 또 찾아가실 때 또 하나 이제 똑똑한 엄마는 가실 때 갈 때마다 똑같은 분만 만나시지 말고 다양한 분, 그 입학사정관들을 만나서 잘 갖고 오신 우리 자녀의 학교 생활 기록부, 그 세세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인지시켜주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만 좀 첨가하면, 네.
학생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내가 정말 고민하고 노력할 때에 질문도 좋은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 엄마도 마찬가지. 예. 보통 엄마가 똑똑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장단점을 내가 확실하게 뚫어보고 그 중에서 단점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 아마 좋은 그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학교에 약간의 어떤 역량 자체가 그 학생들을 기록해주는 역량이 좀 떨어지는 만약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도 자극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보통의 엄마인데 보통의 엄마가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똑똑한 엄마가 되고 그 똑똑한 엄마에 의해서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성향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중요한 것은 엄마가 학생들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런 분들 굉장히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이나 어떤 태도가 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네. 내 자식인데 내가 직접 깨안아주면 누가 깨안아줍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단점이 10개 중에서 단점이 9개가 된다 하더라도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끌어안고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 이런 것이 엄마한테 꼭 필요한데 그런 엄마가 된다고 하면 똑똑한 엄마가 되는 거죠. 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이제 수시의 성공적인 그런 방향까지를 이 대학에 저는 교수님을 모시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한다면 이 자기소개서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우리 2023학년도까지만 이제 이게 필요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은 창작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써져 있는 내용들을 숙지를 하되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그 시점 그때 이제 초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진행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사안들이 쌓이게 될 텐데 그것을 추가시키면서 논술에서 첨삭을 받듯이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늘 그 얘기 드리는 사안인데 자기소개서는 절대로 외부의 어떤 특정한 전문인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의뢰해가지고서는 도움받는 그런 자기소개서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그리고 창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나타나 있는 그 중에서 제일 포인트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쓰는 것이고 학생과 그리고 학생의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선배들 도움을 이제 받을 때 가급적이면 같은 전공 내가 걷고자 하는 그 길을 같은 길을 걷고 나보다는 좀 먼저 걸어 거기다가 출신 가고자 하는 대학까지도 같은 길이라면 아주 금상첨화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의 종합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것이 제일 으뜸하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이 학생부 비용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2023학년도는 똑같거든요. 자, 고등학교 현재 1학년 학생들 2024학년도는 이렇게 여기 볼록에 나타나 있는 많은 가치들 지금까지 설명됐던 부분들이 전부 상당히 많이 바뀌어져요. 네, 그런 것들을 주목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수를 선택을 할 때 절대 두려워하지는 않죠. 그런데 망설이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수를 했을 때 이제 요즘들 이제 여러 학원들이 특징들이 있죠. 통학을 하는 학원도 있고 또 저희처럼 이제 기숙 학원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 속에서는 공부하고 생활하고 또 잠자고 모든 것을 한 울타리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숙학원 특히 저희 이천 청솔 기숙학원에서 시작과 마무리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